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이 자신의 영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감독이 되었고, 동창회를 갔던 어느 날 자신을 무시하는 동창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가 사회적으로 위대한 위치가 되었음을 알게 된 동창생들이 결국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컷. 오케이. 방금 감정 좋았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강하늘 감독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수십 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촬영 현장. 거대한 크레인과 눈부신 조명,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들 사이를 유영하듯 오가는 그녀의 모습은 이 거대한 왕국의 유일한 지배자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감독 강하늘.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최연소 흥행 감독, 충무로의 미다스의 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모니터에 비친 배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매의 눈으로 포착하던 하늘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촬영 중에는 절대 개인적인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지만 발신인의 이름은 무시할 수 없는 과거의 편린을 끄집어냈다. 아람중학교 3학년 2반 동창회. 20년 만에 처음으로 활성화된 단체 채팅방이었다. 강하늘, 너도 올 거지? 짧은 메시지 하나가 거대한 영화 세트장을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그녀를 20년 전에 낡고 축축한 교실로 소환했다. 흑백 사진처럼 빛바랜 기억 속에서 15살의 하늘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제 귀를 막고 낡은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숨게 해주는 곳,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네모난 도화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했지만 집안의 가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하늘의 교복은 늘 다른 아이들보다 한 뼘 짧았고 하얀 실내화는 누렇게 변색된 지 오래였다. 특히 그녀의 기억에 낙인처럼 찍힌 것은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린 낡은 스니커즈였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양말을 축축하게 적시던 그 스니커즈는 가난의 상징이자 아이들의 놀림감이었다. 야, 강하늘. 너 그 신발 또 신었냐? 닳아서 없어지겠다. 거지 같아. 목소리의 주인은 언제나 오유라였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부유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이. 유라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유라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유라가 하늘을 거지라고 부르면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녀를 거지라고 불렀다. 그날도 그랬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스케치북이 교실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오유라와 그 무리들이 발로 짓밟고 있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 마, 내 거야.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하늘이 밤새워 그린 영화 콘티가 가득했다. 허름한 동네를 배경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성장하는 이야기. 하늘의 꿈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뭐야 이게? 영화 감독? 푸하. 야 얘들아 이것 좀 봐. 거지가 영화 감독이 되겠대. 유라의 웃음소리를 신호탄으로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하늘의 심장에 박혔다. 유라는 보란듯이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찢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하늘의 꿈처럼 보였다. 내 분수를 알아야지 강하늘. 넌 평생 그렇게 바닥에서 사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이나 그리면서.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교복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억울함과 분노, 수치심이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선생님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과 울고 있는 하늘,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유라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곧 수업 시작한다. 다들 자리에 앉아라는 무심한 말만 던졌을 뿐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이 어린 하늘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하늘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저들의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나를 비웃고 짓밟았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겠다고. 가난이 낡은 스니커즈가 찢어진 스케치북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감독님? 감독님! 조감독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늘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20년 전 그날의 분노와 슬픔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동창회에 올 거지. 라는 메시지가 마치 도전장처럼 느껴졌다. 지난 20년간 하늘은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들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수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하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응, 갈게. 어디서 모여? 오래된 전쟁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 20년 전 꿈을 찢기며 모든 것을 빼앗겼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왕국을 거느린 여왕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거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지 하늘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졌다.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20년 전 아람중학교의 낡은 교실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하늘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러 맞춘 시간이었다. 주인공은 원래 조금 늦게 등장하는 법이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들은 그들이 지난 2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들 중 몇몇이 입구에 선 하늘을 발견하고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저 사람 강하늘 아니야? 한 명의 속삭임은 금세 전체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의상팀이 특별히 준비해준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하늘아, 강하늘 맞구나.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반장이었던 김민석이었다. 그는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는 명함에 어울리는 적당히 배가 나온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하늘에게 악수를 청했다. 리아, 정말 오랜만이다. 넌 어떻게 지냈어?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오늘 올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럭저럭. 바쁘게 지냈어. 하늘은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얼굴들이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과거 거지라 불리던 소녀가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불편함. 그들은 하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듯 머뭇거렸다. 바로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유난히 드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하늘 아니니?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린 곳에 동창회의 진짜 주인공인 오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고 여왕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하늘에게 다가왔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 특유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에 정말 용케 왔다. 나는 내가 이런 데는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는 게 많이 나아졌나 봐. 유라의 말에는 노골적인 가시가 박혀 있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슬금슬금 두 사람의 주변으로 모여들며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을 지었다. 과거 교실에서 하늘의 스케치북이 찢겨나갈 때 침묵으로 동조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하늘은 유라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밥은 안 굶고 살아. 어머, 그래? 다행이다. 하긴 넌 옛날부터 생활력이 강했으니까. 그 낡아빠진 스니커즈 신고도 얼마나 잘 뛰어다녔어. 유라는 스니커즈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몇몇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아,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일 해? 아직도 그림 같은 거 그려? 그 질문에는 설마 아직도 그런 뜬구름 잡는 꿈을 쫓고 있는 건 아니지? 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하늘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비슷한 일이야. 에이, 비슷하긴. 하늘이 내가 하는 일이랑 유라가 사는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지.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유라를 치켜 세우며 끼어들었다. 우리 유라 남편이 누군지 다들 알지? 배우 차도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톱스타잖아. 어제도 시상식에서 상 탔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유라는 그냥 숨만 쉬어도 통장에 돈이 꽂힌다니까. 맞아, 맞아. 유라는 그냥 사모님이지. 차도현이 얼마나 아내를 끔찍이 위하는데. 유라는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듯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남편 다음 주부터 새 영화 촬영 들어가는 거 알지? 이번에도 대작이래. 감독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하늘이 너는 평생 가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녀는 하늘의 초라한 과거와 자신의 화려한 현재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며 하늘을 짓밟으려 했다. 하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얼마나 비참해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얼굴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하늘의 그런 태도는 유라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던진 모욕의 화살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유라는 더욱 날 선 공격을 준비했다.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끝을 보기 위해 그녀는 가장 강력한 패를 꺼내 들기로 마음먹었다. 하늘아, 근데 너 결혼은 했어? 하긴 너랑 결혼할 남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너희 집 사정 같은 거 다 알면. 유라의 말이 연 회장을 차갑게 얼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온 듯한 비현실적인 아우라. 바로 배우 차도현이었다. 여보. 오유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녀는 방금까지 하늘을 향해 짓던 경멸적인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다. 어떻게 왔어? 바쁘다고 했잖아. 촬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차도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다정한 모습에 주변 동창들은 부러움과 시기가 뒤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차도현의 등장은 이 동창회의 격을 몇 단계는 올려주는 듯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자고 아우성이었다. 차도현은 그 모든 것에 익숙한 듯 여유롭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오유라는 그야말로 의기양양했다. 자신의 남편이 이 공간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며 그녀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하늘을 찾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쪽은 내 친구 강하늘이야. 중학교 때 친구인데 오늘 20년 만에 처음 봤네. 유라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자 봐. 이게 내 남편이야. 내가 평생 우러러봐도 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넌 그저 내 초라한 과거를 아는 볼품없는 친구일 뿐이지. 차도현은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리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와인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자. 무심한 듯 시크한 블랙 드레스와 차분한 표정. 소란스러운 연회장 안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느껴지는 여자였다. 차도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와 당혹감,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팔을 스르륵 풀었다. 그리고는 동창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굳은 자세로 허리를 숙였다. 90도에 가까운 깍듯하고 정중한 인사였다. 감독님. 차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것은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았다. 왁자지껄하던 동창들은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다. 오유라의 얼굴에서는 화사한 미소가 그대로 박제되었다. 차도현은 허리를 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에게 다가갔다. 감독님께서 제 아내의 동창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톱배우 차도현이 감독님이라 부르며 쩔쩔매는 모습. 그가 깍듯이 대하는 상대는 방금까지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던 거지 강하늘이었다. 동창들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강하늘이 감독이라고? 차도현이 말한 그 유명한 감독이? 오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감독이라니? 하늘이가 무슨 감독이야? 차도현은 그런 아내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 친구라면서 몰랐어? 강하늘 감독님 말이야. 내 다음 영화 재회의 그림자를 연출하실 분이잖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강 감독님 모르면 간첩 소리 들어. 차도현의 확인 사살에 연회장에는 그야말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오유라에게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내까짓게 뭘 아느냐는 듯 하늘을 내려다보던 여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과 차도현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해. 하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유라를 향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말했잖아, 유라야. 비슷한 일 하고 있다고. 하늘의 나직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유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들어간다는 그 대작 영화, 내가 연출해. 차도현 씨 캐스팅도 내가 직접 결정했고,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방금까지 하늘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무시의 시선은 이제 오유라에게로 향했다.
톱스타의 아내라는 찬란한 갑옷은 산산조각 났고 유명 감독의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친구를 모욕한 무지하고 유치한 여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친구들은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차도현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오유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남편조차 고개를 숙이는 거물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찢어버렸던 그 낡은 스케치북의 꿈이 현실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차도현의 한마디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유라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을 단숨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핵폭탄이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공기가 싹 빠져나간 듯한 이명마저 들리는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의 중심에 하얗게 질린 오유라와 굳은 표정의 차도현,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하늘이 있었다. 동창들의 시선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제 오유라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부러움이나 시기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조롱과 멸시, 그리고 꼴 좋다는 식의 잔인한 희열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유라의 옆에 찰싹 붙어 그녀의 남편 자랑에 맞장구를 치던 친구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유라에게 보냈던 찬사는 사실 그녀의 아닌 톱스타 차도현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향한 것이었음을 그 비겁한 거리감이 증명하고 있었다. 아! 유라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의미 있는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2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소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 즉 부와 배경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법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었다. 차도현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동창회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내가 친구를 소개하던 그 기묘한 뉘앙스, 주변인들의 아첨과 그 속에서 유일하게 조용했던 강하늘 감독의 모습, 그리고 감독님이라는 호칭 하나에 순식간에 뒤바뀌는 분위기.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존경하고 함께 일해야 할 감독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굳어있는 유라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손길에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집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여보 하지만 아직. 가자고 했어. 단호한 목소리에 유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남편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을 가로질러야 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속삭임들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세상에 꼴 좀 봐. 강 감독을 몰라보고 저렇게 망신을 당하냐.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 엄청 괴롭혔다더니 쌤통이다. 차도현 씨만 불쌍하게 됐네. 아내 때문에 무슨 망신이야. 그 순간 하늘이 움직였다. 그녀는 차도현과 오유라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서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유라는 움찔하며 하늘의 눈을 피했다. 하늘은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차도현에게만 향해 있었다. 차도현 씨. 네, 감독님. 차도현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다음 주 시나리오 리딩 때 뵙겠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촬영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일이고 차도현 씨와 저의 관계는 감독과 배우 공적인 관계니까요. 하늘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을 그저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자신은 조금도 타격받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차도현에게는 깊은 인상과 안도감을, 오유라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선긋기는 유라를 자신의 공적인 세계에서 완벽하게 배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차도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감독님.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라를 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얼어붙었던 연회장 안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주인공은 강하늘이었다. 하늘아. 아니, 강 감독님. 세상에, 내가 그 강하늘 감독이었어?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우라가 다르더라니. 감독님, 저 팬이에요. 그림자 없는 도시 3번이나 봤어요. 방금까지 하늘을 외면하고 유라에게 아첨하던 동창들이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면을 바꿔 쓰고 하늘의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명함을 내밀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아역 배우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0년 전 자신의 꿈을 짓밟던 그들의 얼굴과 지금 탐욕과 아첨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강하늘은 경멸했지만 성공하고 힘있는 강하늘 감독은 숭배했다. 결국 그들이 무릎 꿇은 것은 강하늘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힘이었다. 하늘은 아무에게도 명함을 주거나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적당히 미소 지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시끄러운 음악, 위선적인 웃음소리들이 등 뒤로 멀어졌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0년간 기다려온 복수였다. 분명 통쾌해야 하는데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오유라의 무너진 얼굴, 동창들의 비굴한 태도,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저예산 블랙 코미디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오유라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과 상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녀의 세상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차도현과 오유라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차도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유라의 심장을 천근만근 짓눌렀다.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완벽하게 방음된 차 안은 두 사람만의 감옥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도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핏줄이 붉어진 그의 손등은 애써 억누르고 있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라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하늘의 마지막 그 표정,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그 여유로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도현은 거실 소파에 외투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유라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뭘 설명하라는 거야? 유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되물었다. 뭘 설명하라는 거냐고.
오유라 씨, 지금 나랑 장난해? 차도현이 비꼬듯 오유라 씨라고 부르자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정말로 화가 났을 때만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오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전부 다. 당신이 강 감독한테 한 말 그 태도. 그게 대체 뭐였는지 설명해 보라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거야.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가워서? 차도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반가운 친구한테 용케 왔다. 사는 게 나아졌나 보다라고 말하나? 대한민국 톱배우인 남편 자랑하면서 그 친구는 평생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는 게 당신이 말하는 반가움의 표현 방식이야? 그는 동창회에서 들었던 유라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우리 학창 시절에 늘 하던. 학창 시절? 차도현이 그녀의 말을 끊고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 학창 시절 얘기 좀 해보자. 당신 학교 다닐 때 강 감독한테 무슨 짓을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유라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차도현의 고함에 유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내가 강하늘 감독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당신 표정, 내가 기억해. 그림자 없는 도시 보고 극찬했을 때 당신 시큰둥했지. 내가 다음 작품 같이 하게 됐다고 했을 때도 별 관심 없는 척했고. 난 그냥 당신이 영화에 관심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보니 알겠군.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당신이 괴롭히던 그 가난뱅이 친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질투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아니야. 그럼 뭔데? 오늘 당신 행동은 누가 봐도 명백했어. 어떻게든 강 감독을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않은 거야?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차도현의 집요한 추궁에 유라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애가 너무 싫었어. 유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가난하고 늘 주눅 들어있으면서도 그 눈빛이 싫었어.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는 것 같은 그 눈빛이. 그래서 뭘 했는데. 그냥 좀 놀렸어. 거지라고 부르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게 다가 아닐 텐데. 차도현의 목소리는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강 감독님, 어떤 영화 만드는지 알아? 사회적 약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야. 그 영화들에는 감독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다는 평을 들어. 그 상처 혹시 당신이 준 건 아니고?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뇌리 위로 20년 전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하늘의 스케치북이 떠올랐다. 바람에 흩날리던 종이 조각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울고 있던 하늘의 얼굴. 차도현은 아내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맙소사. 정말 실망스럽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와 환멸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랑한 오유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당당하고 솔직하고 적어도 비겁한 사람은 아닌 줄 알았지. 근데 내 아내가 힘없고 가난한 친구의 꿈을 짓밟고 그걸 20년 동안 비웃는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당장 강 감독님 찾아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내가 왜? 유라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반발했다.
왜냐니? 당신은 당신 남편의 커리어를 망칠 뻔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이 꿈을 찢어버린 감독 얼굴을 보고 연기를 하라는 거야? 당장 이 영화에서 하차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당신은 당신의 유치한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셈이야? 차도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이 화려한 집, 명품 옷, 사람들의 부러움의 그 모든 것이 차도현의 아내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하늘이가 용서 안 해주면? 그럼 당신과 나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난 내 아이를 당신처럼 잔인하고 비겁한 사람 밑에서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차도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유라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서러움과 분노,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왕국은 이렇게 하룻밤 만에 폐허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오유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이 얼굴에 가득했다. 차도현은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유라는 어리석지 않았다. 이제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이 모든 삶을 잃고 싶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수소문 끝에 강하늘의 영화사 주소를 알아냈다. 어제 동창회에서 아첨하던 친구 중 하나가 냉큼 알려준 정보였다. 하늘의 영화사는 파주의 출판 단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모던한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유라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그녀를 맞았다. 유라는 차마 약속도 없이 강하늘 감독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회의를 마친 듯한 하늘이 여러 스태프와 함께 로비로 걸어 나왔다. 하늘은 소파에 앉아있는 유라를 발견했지만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스태프들에게 업무 지시를 계속했다. 마치 유라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지시를 마친 하늘이 스태프들을 보내고 나서야 유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지, 오유라 씨? 어제 동창회에서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유라를 오유라 씨라고 부르며 완벽하게 거리를 두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갔다. 직원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로비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만. 하늘은 잠시 유라를 쳐다보다 고개 찌들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위층을 가리켰다. 하늘의 사무실은 넓고 한쪽 벽면 전체가 책과 시나리오, 콘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걸어온 치열한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유라는 그 방의 공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하늘은 책상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태도였다. 유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준비해온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하늘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다. 미안해. 간신히 뱉어낸 한마디였다. 하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되물었다. 뭐가? 어제 동창회에서 내가 했던 말들.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게 다인가?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20년 만에 만나서 할 사과가 고작 어제일 뿐이야?
유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늘은 어설픈 사과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20년치의 빚을 전부 청산할 작정이었다. 하늘은 책상에서 몸을 떼고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넌 기억나, 유라야? 비 오는 날 내 스니커즈에 구멍이 뚫려서 양말이 다 젖는다고 교실 바닥까지 더러워진다며 비웃던 거. 넌 기억나?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이던 낡은 스케치북, 내가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찢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 하늘은 담담하게 하지만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 내 분수를 알아라, 강하늘. 넌 평생 그렇게 바닥에서 사는 거야. 라고 했지. 하늘의 말에 유라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공격했다. 하늘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 바람에 흩날리던 종이 조각돼. 하늘은 유라의 눈앞에서 멈춰섰다. 그 바닥에서 내가 찢어버린 그 쓰레기 같은 꿈을 주워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이제 내가 대답해봐. 뭐가 미안한 건지. 유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남편의 협박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시작한 억지 사과였다. 하지만 하늘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한 사람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새기고 그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그 순간 유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하늘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흑.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사무실에는 유라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하늘은 무릎 꿇고 우는 유라를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 후 유라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하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 오유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 스스로에게 받는 거야. 내가 짓밟았던 내 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평생 느끼면서 살아. 하늘은 용서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라에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용서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무너진 여왕은 그렇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오유라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화사를 떠난 후 강하늘은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주의 고요한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0년간 그녀를 움직이게 한 동력은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오유라를 무너뜨리고 그녀가 자신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상상. 그 상상 하나로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숱한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복수가 완성된 순간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통쾌함이 아닌 짙은 허무였다. 무릎 꿇고 울부짖던 유라의 모습은 승리의 전리품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진 흉측한 상흔처럼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 사람을 짓밟는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유라 역시 어쩌면 부유한 집 딸이라는 역할에 갇혀 뒤틀려버린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살던 15살의 상처받은 소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20년 전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에는 웃고 있는 동창들의 모습과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오유라만이 가해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악행에 동조하며 웃던 아이들, 그리고 침묵으로 방관했던 대다수의 아이들. 그들 모두가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이제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모교였던 아람중학교 앞 카페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 동창회 때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되는 사람들만 참석해줘.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채팅방이 폭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부른다는 사실에 동창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영화의 엑스트라라도 시켜주려나?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오유라도 초대되었다. 약속한 토요일 카페는 동창회 멤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하늘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어섰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오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듯 초췌해 보였다. 하늘은 카페 중앙에 서서 모인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렇게 많이 와줘서 고마워. 다들 바쁠 텐데. 하늘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보자고 한 건 부탁할 게 있어서야. 하늘은 잠시 말을 끊고 모두의 얼굴을 살폈다. 나는 영화 감독이야. 내 영화는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건 아마 내 10대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을 거야. 그녀의 말에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몇몇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난 이 동네에서 가난했고 그래서 외로웠어. 그리고 그 상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아마 여러분 중에도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시절은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악몽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하늘은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과거를 마주해보면 어떨까? 외면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창들은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모교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영화 제작 워크숍을 열고 싶어. 영화 제작 워크숍? 반장이었던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지금의 아이들 중에도 20년 전의 나처럼 꿈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아이들이 있겠지.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동창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하늘의 폭탄 선언에 카페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영화는 하나도 모르는데. 당황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하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여기 회계사도 있고 식당 사장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있잖아.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예산을 관리하고 촬영 장소를 꾸미는 일 모두가 영화 제작의 일부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조금씩 나누자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구석에 앉은 오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는 오유라 씨가 맡아줬으면 해.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로 쏠렸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인 하늘의 의도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용서의 손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형벌인가? 하늘은 유라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내가 망가뜨린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이번에는 누군가를 짓밟는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세우는 데 써봐.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진 빚을 갚을 첫 번째 기회야. 하늘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또한 잿더미 속에 버려졌던 유라에게 던져진 아주 작은 씨앗이기도 했다. 그 씨앗을 틔워 구원을 얻을지 아니면 그대로 썩혀 버릴지는 이제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강하늘 감독의 아람중학교 동창회 프로젝트는 그렇게 어색하고도 서툰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재회의 필름으로 정해졌다. 과거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의 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첫 모임은 아람중학교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을 빌려 진행되었다. 동창들은 대부분 반신반의하면서도 유명 감독과의 인맥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모여들었다. 회계사 김민석은 예산한 엑셀 시트를 들고 왔고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정민은 아이들 간식 메뉴를 짜왔다.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색한 것은 단연 오유라였다. 총괄 매니저라는 거창한 직함이 붙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값비싼 명품 백을 내려놓고 그녀는 하늘의 지시에 따라 낡은 창고를 청소하고 워크숍에 필요한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서류를 복사하는 일을 해야 했다. 한때 청담동 사모님으로 불리던 그녀가 먼지 쌓인 창고에서 땀을 흘리며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낯선 풍경이었다. 동창들은 그런 유라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꼴 좋다 저러다 며칠이나 버티겠어? 그녀는 완벽한 외톨이였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남편 차도현의 싸늘한 눈빛과 내가 짓밟았던 꿈의 무게를 느끼라던 하늘의 목소리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워크숍에 참여할 아이들은 동네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열댓 명의 중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문제아들이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경계심과 냉소로 가득했다. 부유해 보이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요? 영화 찍어서 뭐 대단한 사람 되기라도 한대요? 가장 까칠하게 나온 것은 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다. 염색한 머리에 입술 피어싱, 잔뜩날이 선 눈빛이 20년 전의 강하늘을 떠올리게 했다. 동창들은 아이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당황했다. 요즘 애들은 무섭다며 뒤에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나섰다. 대단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를 내보라는 거야. 세상이 역 같으면 왜 역 같은지, 억울하면 뭐가 억울한지. 카메라에 대고 욕이라도 실컷 해보라는 거지. 카메라는 가장 정직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거든. 적어도 내 말을 중간에 끊거나 못 들은 척하지는 않으니까. 하늘의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워크숍은 삐걱거리며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촬영 장비를 다루다 망가뜨리기 일쑤였고 시나리오를 쓰라니 만화만 그리고 있었다. 동창들은 처음에 호기심을 잃고 점차 지쳐갔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유라는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진이에게 다가갔다. 이거 먹어. 빵이랑 우유. 서진이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됐어요. 아줌마가 주는 건 먹기 싫으니까. 순간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당장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라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화를 억누르고 다시 물었다.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서진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유라를 노려보았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척 없는 사람 무시하고. 어차피 이것도 다 아줌마들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쇼잖아요. 서진이의 날 선말은 정확히 20년 전 강하늘이 자신에게 하고 싶었을 말이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진이의 눈에서 과거 하늘의 상처를 그리고 자신의 잔인했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유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지못해 일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와서 창고 문을 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애썼다. 물론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동창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외면해온 진심이라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과정이었다. 서툴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였다. 워크숍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들 단편 영화의 주제를 정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낡은 카메라를 들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30년째 한자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할머니, 곧 철거될 낡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가족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 아이들의 카메라에는 꾸며지지 않은 동네 사람들의 진짜 삶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워크숍에 진짜 위기가 닥쳐왔다. 아이들이 촬영하던 낡은 상가와 아파트 일대가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 협의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맞서 싸우려 했지만 거대 자본 앞에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이 소식에 워크숍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자신의 집이 철거 대상에 포함된 서진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찍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우린 쫓겨날 텐데. 서진이가 울부짖으며 촬영을 거부했다. 아이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건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건설사 밑보였다가 좋을 거 없어. 맞아, 우린 그냥 아이들 영화 교육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대부분의 동창들은 위험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하늘이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이건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저 아이들의 문제야.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저 아이들만의 목소리가 됐어.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는 20년 전 교실에서처럼 또다시 방관자가 되는 거야. 하늘은 아이들이 찍어온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 동창들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을 바친 가게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떡볶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있었고, 새로 이사갈 집은 너무 좁아서 내 책상도 못 가져간다며 한숨 쉬는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만들려는 영화가 이런 거였어.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그런데 정작 그 목소리가 우리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걸 외면할 건가? 하늘의 말에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다. 오유라였다. 제가 해볼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건설사, 대형 건설 사장이 저희 남편 지인이에요. 제가 남편을 통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볼게요.
그것은 유라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자신의 화려한 인맥과 체면을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편의 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는 행위였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다. 유라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분위기를 바꾸었다. 회계사 김민석은 제가 재개발 보상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부당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식당을 하던 박정민은 주민들 모일 때 제가 음식이라도 해가겠습니다. 라며 팔을 걷어붙였다. 다른 동창들도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재회의 필름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영화 워크숍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빚을 갚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서툰 어른들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진짜 우리들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그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영화였다. 오유라의 선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남편 차도현을 설득해야 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왜 그런 굳은 일에 나서? 라며 반대하던 차도현도 아내의 눈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함과 절박함을 읽고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대형 건설 사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룸에 들어서는 유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맞은편에는 기름진 얼굴의 대형 건설 사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톱스타 차도현의 아내를 접대하며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유라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사모님, 그런 곤란한 이야기는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이고요. 과거의 유라였다면 이쯤에서 위축되어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진이의 얼굴과 내가 짓밟았던 꿈의 무게를 느끼라던 하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회계사 김민석이 밤을 새워 정리한 부당한 보상 규정 조항들과 아이들이 직접 찍은 주민들의 인터뷰 녹취록이었다. 사장님, 사업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사업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직접 들어주십시오. 유라는 더 이상 청담동 사모님의 교양 있는 말투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조목조목 부당함을 따졌다. 건설사 임원들의 비웃음과 압박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차도현의 아내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오유라 자신이었다. 그 모든 과정을 룸 밖에서 지켜보던 차도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존경심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 같은 시간 하늘과 나머지 동창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 우리 동네 안녕의 특별 시사회를 열기로 했다. 장소는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낡은 스크린을 걸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다. 시사회 당일 하늘은 자신의 영화 개봉일보다 더 긴장되었다. 공원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서툰 카메라 워크와 거친 편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업 영화도 담아낼 수 없는 진심과 절실함이 있었다. 떡볶이 할머니의 눈물, 철거 딱지가 붙은 자기 방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친구의 뒷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다. 영상이 끝나자 공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영화가 되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다. 바로 그날 밤 시사회 영상은 강하늘 감독과 아이들이 만든 재개발 지역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하늘은 자신의 이름값을 기꺼이 이용했다. 언론사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대형 건설은 비상에 걸렸다. 단순한 재개발 반대 시위가 아니었다. 국민 감독 강하늘과 톱스타 차도현까지 얽힌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다음 날 대형 건설은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재협상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몇 주 후 주민들은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보상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거대 자본 앞에서 무력하게 쫓겨나는 대신 함께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재회의 필름 워크숍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아이들과 동창들은 함께 만든 영화를 다시 보며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서진이가 하늘에게 다가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내밀었다. 감독님, 이거 제가 만든 다음 영화 콘티예요. 스케치북 안에는 서툴지만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하늘은 20년 전 자신이 찢겼던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훌륭하네. 내가 만든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멋질 것 같아. 하늘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근원을 마주하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유라를 파멸시키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잿더미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치유받았다. 파티가 끝나고 하늘은 홀로 아람중학교 운동장을 걸었다. 20년 전 낡은 스니커즈를 신고 달리던 소녀가 있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가난을 저주했던 소녀.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었다. 함께 싸워준 동창들과의 서툰 연대,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었다. 저 멀리 남편 차도현과 함께 아이들의 뒷정리를 돕고 있는 오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늘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각자의 상처라는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별을 찾아가는 긴 영화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가장 빛나는 영화를 완성한 참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